자, 19번입니다. 자, 경대 편입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을로부터 받은 무기성, 양도성 예금 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해서 이것을 임의 소비했다는 거죠.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원인 구별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보호 임의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자, 니은번을 보면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이고 자신의 경영권 방어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배임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죄로 기소를 당했다는 것인데, 배임죄로 재판을 받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대야 합니까? 회사 돈으로 대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 개인 돈으로 대야 됩니까? 여기서 자신이 당사자이고 자신의 경영권 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대야 됩니까? 대표이사 개인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회사 자금을 이 대표이사가 이미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자,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자, 상법상의 익명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민법상의 조합과는 좀 달라요. 자,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누구 것이 되냐면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상법상 그래요.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영업자 자신의 돈을 쓴 것이기므로 이것은 타인 재물을 소비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에서 월권행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소수설입니다. 다수설은 영득행위설이죠. 자, 이 소수 학자가 취하는 월권행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말하죠. 이것은 영득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에서 월권행위설에 따르게 되면 배신과 그 보관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월권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영득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해설 가보시면, 자, 월권행위설은 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득행위설은 영득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두 학설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이 박스 형태이고 개수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도 알아야지 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계약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고 이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무관리, 신의칙, 조리 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란 말이 틀렸고요. 또 어디가 틀렸느냐면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뭐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맞는데 법률상의 지배력 외에도 사실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 두 가지를 다 보관이라 합니다. 법률상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은행예금, 그렇죠? 뭐 그런 걸 말하겠고요. 사실상의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아줄게라는 그런 부탁만으로도 위탁관계는 설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 상태를 보관이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절도죄의 점유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나오죠. 보관이란 여기 법률상, 여기 사실상 두 가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자, 대표이사 그에 준해서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썼다는 거죠. 그치? 회사 자금을 썼다고 할 때 횡령죄가 된다. 그렇죠. 지금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 용도가 정해졌을 텐데 그 정해진 용도 그 이외의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을. 그러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자, 자기 집에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봤습니다. 유신물인 줄 알면서 자기 집에 운반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판례가 나오네요. 거의 안 나오는데. 자, 3번. 자, 타인 재물 보관자가 단순히 반환 거부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데, 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반환 거부가 횡령과 같다. 이 동가치성이죠. 같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횡령죄가 된다. 맞습니다. 주식회사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처분에 관해서 주총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횡령죄가 됩니다. 면한다. 틀렸습니다. 21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풀었죠? 앞에서 공동 상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거죠. 자, 공동 상속자들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들의 상속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능이나 지위가 있어요? 없죠.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전자금융 사기의 공범인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 이체한, 그러면 사기죄 기소가 된다 했죠? 그 피해금을 이 계좌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게 되면 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돼야 안 돼요. 사기죄 공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기죄 공범이기 때문에 사기죄만 될 뿐이지 별도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3번.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기부 금액이죠.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로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그 외의 용도로 공익적 용도로 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돼야 하고 그 용도 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익명조합 앞에서 풀었죠. 상법상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자가 이 돈을 이미 소비했다 하더라도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명의신탁받은 자입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 옛날엔 횡령이 되었지만 지금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신탁은 법이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오로지 민사로만 갑니다. 자, 그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기하여진 등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맞긴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실 때 혹시 이 명의신탁 할 여지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지 마세요. 이 횡령죄가 안 되니까요. 민사는 뭐 엄청나게 시간만 길고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주니까.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횡령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입니다. 자,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이 부탁이 뭐야? 위탁관계죠. 그래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아달라 했기 때문에 그 담보대출 받았으면 그 돈을 부탁한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부탁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자기 처지가 궁하니 이 돈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죠. 횡령죄가 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실상의 부탁 관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부탁, 요 정도의 부탁만으로도 우리가 위탁 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탁만 있으면 위탁 관계가 됩니다. 그러잖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친구끼리 야, 너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이 가방 좀 맡아줄래? 그런 부탁. 근데 그 친구가 그 가방을 팔아먹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탁만으로도 충분히 위탁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법인 임직원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할 때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쓴 것은 설령 비자금이라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횡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배웠죠? 비자금 조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도 가볼까요? 해설도 보시면 여기 법인의 자금을 썼는데 비자금을 그래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운영 자금을 위해서 썼다면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앞에서 풀었죠. 사기죄 공범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빌려주죠. 자, 그래서 이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송금 이체하자. 그러면 사기죄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 기수. 그 돈을 영득 의사로 인출하였다 할 때 이것은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치? 법이 보호를 안 해주고 또 공범이라니까. 공범인데 뭐. 그래서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될 여지도 없다. 이때 공범일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이 지하 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임차료가 뭐라고요?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임차료도 이 전원의 공유물이 속합니다. 공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이미 함부로 소비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왜냐하면 상속인하고 똑같아. 이 사람이 이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임차료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했다 할 때 이것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이 없어요. 권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에 상속인들 판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됐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말씀드렸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꺽쇠 2번은 그것을 구체화한 사례이죠. 공유에 속하는 공용 지분인 지하 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이 임차료는 뭐다?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근데 이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중요 판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몇 년 후에 가면 저 판례도 변경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사례 관계도 앞에서 전 시간에 다 노트 강의할 때 뭐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볼게요. 자신 명의로 개설된 요 예금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금 계좌를 이 을에게 양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죠. 그래서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송금하게 되면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고 했고요. 이때 갑이 그중 500만 원을 별도의 접근 매체, 뭐 카드라든지 등을 이용해서 임의로 인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갑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인출했을 때에는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됩니다. 자기 명의라 했기 때문에 이 갑은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맞죠. 갑이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인출했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 을에게 대해서는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법이 보호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치, 사기꾼과의 어떤 법이 보호를 해줄 만한 가치가 없어. 위탁관계가 없어. 위탁관계를 인정을 안 해줘.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왜?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3번. 자,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는 자, A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A를 위해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쵸? 신의칙상. 우리는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 보관자의 지위를 갑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돈을 인출하게 되면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 갑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빌려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사기죄의 공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조죠. 어쨌든 사기의 공범이 됩니다. 자, 일과 공모한 것이 인정되면 갑의 출금 행위는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되질 않는다. 그쵸? 사기죄만 됩니다. 사기죄만 될 뿐이지 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도 똑같아요. 여기 가보시게 되면 경체 문제인데 거의 사실관계 똑같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통장 등 이런 접근 매체를 양도합니다. 자, 이때 을이 누구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죠. 자, 병에게 사칭하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하니까 이에 속은 병이 그 계좌에 613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송금하게 되면 사기죄는 기소가 된다 했어요. 이때 갑이 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한다면 병 누구야? 피해자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공범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고 송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에 돈이 꽂혔을 때, 송금했을 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신인칙상 보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을 임의로 인출했기 때문에 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차고 송금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말은 이것은 신의칙상의 보관 관계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횡령이 되는 여지가 되는 거죠. 갑이 사기죄 공범인지와 관계없이 갑의 인출행위는 작물취득죄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왜요? 갑의 현금 인출행위는 요 갑이 자기 통장이잖아. 자기 통장.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 통장이잖아요. 자기 통장이기 때문에 자기에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가 인출하는데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그치? 인출은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도도 아니고요. 작물도 아닌 거지. 그쵸? 그래서 작물취득죄에 해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공범인지 관계없이. 그쵸? 만약 공범이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뿐이죠. 자, 4번. 공범인지와 관계없이 갑의 현금 인출 행위는 자, 을이 누구지? 을이 여기 조직원 병이죠. 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질 않는다. 왜요?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가치가 없어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문제를 지금 많이 풀어봤는데 지금 이런 박스형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전부 다 뭐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입니다.
노트에서 정리했기에 다시 한번 꼭 좀 알아두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